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 1반에서 마지막 기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요, 경영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경영 관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좀 볼게요. 경영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관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했던 이 페요리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경영 관리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해서 마지막으로 통제하는 바로 이 과정이 뭐다? 경영 관리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는요, 이 조정하는 부분을 빼놓은 교과서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경영관리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 여기 있다라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경영관리라는 게요. 페요리라는 사람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간다고 했는데 경영관리가 발전해온 역사를 지금부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전통적인 경영 관리는요, 그 당시에는 이랬대요. 인간이 없는 조직이었대요. 말 그대로 인간은 뭐였습니까? 조직의 하나의 부속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직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은 거기에 있는 당연히 하나의 부속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바로 전통적인 경영 관리였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경영 관리의 대표적인 이론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베버의 관료제가 있고요. 두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세 번째, 포드의 이동식 조리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와 포드의 이동식 조리법, 컨베이어 벨트법이라고 하죠.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제 쌤이 다 적어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트는 어렵진 않고요. 해당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베버의 관료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의 관료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공식화라는 거였죠. 베버의 관료제는 가장 중요한 건 공식화였습니다. 공식화. 공식화라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공식화는 업무를 기록해서 어떻게 문서화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업무의 표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표준화를. 그러면 그 업무의 표준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그 표준화된 업무를 딱 보고 누가 와도 그거를 똑같이 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 나오네요. 누가 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뭡니까? 그래요. 인간이 없네요. 인간 하나의 부품이네요. 조직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베버의 관료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식화라는 거, 공식화. 해당 업무를 우리가 문서화해서 그 조직 내에 누가 여기 와도 그 공식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베버의 관료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항상 취급했냐? 인간을 항상 부속품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항상 부속품 취급하니까요, 인간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즉, 거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조직원은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고 필요하면 가져와 쓰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화 공식화를 통해서요, 그 어떤 업무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기 때문에요, 구성원들의 행동이 항상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누가 와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거기 때문에 요 매뉴얼 다음에 그다음 요런 행동을 할 거라고 뭡니까? 예측이 항상 가능했죠. 그래서 이러한 베버의 관료제에서는요, 불확실성이 아주 낮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을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버의 관료제에서는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항상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비인격적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버의 관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바로 공식화라는 거.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베버의 관료제에서 나올 수 있다라면 공식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이동 조리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 비교하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쌤 교재에 다 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자, 한번 보죠. 테일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차별 성과급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테일러의 첫 번째 뭡니까? 시간 연구와 그 다음에 동작 연구를 해요. 동작 연구. 자, 무슨 말이냐? 항상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테일러는요, 첫 번째 동작 연구를 하랍니다.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내가 망치를 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사람마다 그 망치를 치는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겠죠. 말 그대로 사람마다 이 망치를 치는 방식이 동작이 좀 달라요. 그런데 또 망치를 치는 행위는 똑같겠지만 그 동작에 따라서 이 효율성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서 치는 친구는 망치를 한번 칠 때 너무 오랜 불필요한 시간들이 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빨리 치는 친구는요, 빨리 쳐서 좋긴 한데 이렇게 치다 보면 결국에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동작을 연구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쳤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 동작을 발견해내면요, 바로 동작 연구를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작의 범위 연구를 하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동작 연구고요. 두 번째 시간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망치를 이렇게 치는 사람과 이렇게 치는 사람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치는 사람이 가장 동작이 효율적이었다라고 동작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거를 칠 때 자,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치는데 어떤 친구는 이걸 칠 때 이렇게 천천히 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동작을 어떤 친구는 빠르게 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적당하게 한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치는 친구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동작을 연구하고 난 뒤에는요, 그거 하나를 칠 때 가장 효율적인 시간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 두 가지가 테일러는 요 두 가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요,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조직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뭘 관리하는 거냐? 그래요. 과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과업 관리라 그래요. 그 사람의 공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관리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요걸 통해서,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이러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요, 직원들이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훨씬 더 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은요, 이걸 통해서 고임금이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여러분들이 실제 그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만큼 이 직원들은 많은 임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회사 입장에서는요, 불필요한 행동들이 사라지고 또 불필요한 뭡니까? 이런 불량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래요. 그만큼 저 노무비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얼핏 봤을 때 이 두 개가 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요, 많은 제품이 생산될 거고 그 제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회사가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한테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개개인들의 고임금이 성취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적인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요, 뭐예요? 불필요한 비용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불량률도 확 줄어들 거고 사람들이 어떤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비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노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그 기업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분업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런 시간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가장 최적화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로 가져가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포드의 이동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포드의 이동조리법. 자, 포드의 이동조리법은요,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제품이 흘러갈 때 컨베이어가 있으면요, 거기 상황에서 제품이 흘러가면서 하나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포드가 가장 최초로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며, 그러면 포드는 이런 이동조리법 컨베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드는 어떤 걸 가지고 왔냐?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포드는요,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포드는 뭘 달성할 수 있냐? 여기는 고임금 전후무비가 가능했는데요. 포드는 뭐였냐? 일단 저가격이 가능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대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격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싸니까 많이 팔리겠죠. 그럼 많은 돈을 버니까 개개인의 그 직원들은 당연히 고임금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포드 시스템에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테일러는 고임금 저노무비고 포드는 저가격 고임금이에요. 요 두 개를 항상 섞어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포드의 이동 조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포드는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고임금 저노무비 실현이 가능하다. 그거 틀렸죠? 그거 어디입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첫 번째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포드의 이동조리법은요, 아까 전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과업관리였는데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동시관리가 됩니다. 동시관리를 하게 돼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동시에 모든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여기는 동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역시도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외에 우리 포드 시스템에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몇 개 있는데요. 자, 포드 시스템에서 만약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뭡니까? 봉사 목적에 입각한 포드 시스템은요, 봉사 목적에 입각한 뭐예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 철학. 요걸 우리 뭐라 그러냐?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포디즘이라 그래요. 포디즘. 요런 내용도 나오면 뭡니까? 예, 포드의 이동조리법의 하나의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적 경영관리법에서 베버의 관료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마지막 세 번째 포드의 이동조리법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쌤이 여기 책에 교재에다가 다 해당 내용을 쭉 다 적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전통적 관리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경영관리법에서는요, 뭐였습니까? 인간은 조직의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직이 중심이고 인간은 거기에 그냥 속해 있는 부속품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냥 소모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렇게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간을 부속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메이어라는 사람이 한번 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호손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공장에서 메이어라는 경영학자가요, 얼마나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시간 연구와 동력 연구를 얼마나 잘 하면요, 인간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여전히 메이어도 이 전통적 관리에 대한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을 얼마나 부속품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보기 위해서 호손이라는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해요. 뭐냐?
메이어가 그 당시에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의 좀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이 밝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명이 좀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 사람들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연히 메이어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조명이 밝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조명이 좀 안 좋은 나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그룹의 모두 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메이어가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이지 않나? 인간은 잘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어쨌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부속품인데, 이게 결과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이어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거기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분명히 당신들이 있는 곳은 조명이 안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여지껏 우리를 그냥 부품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종업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작업 환경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효율성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메이어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와!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그래, 사람은 이렇게 정해진 환경이나 뭐 시간 연구나 동작 연구를 통해서 기계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사람은 그 감정과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은 게 바로 사람인데, 그래, 우리가 그걸 무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이어 호송 공장 실험 이후에는요, 다 어떤 중심적인 경영 관리 철학이 나오냐,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의외로 조직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인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 두 번째, 우리 경영관리가 첫 번째 전통적 관리에서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거 우리 뭐라 그러냐?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정말 오히려 이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려서 뭡니까? 오히려 조직은 신경 쓰지 않고 온리 인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자극을 시켜서 더 이런 모티베이션을 줘서 훨씬 더 효율성을 높게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에서 바로 인간의 그런 인간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 인간관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 능률 개선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었네요. 인간을 시간 연구랑 동작 연구를 통해서 딱 표준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감정 없이 그것만 가지고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고 부품이라 생각했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더욱 친목이 잘 도모되면 훨씬 더 이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으니까 전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손발이나 이런 호흡이 척척척 맞으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친분을 다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사내 동아리 이런 거 있죠.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뭐 테니스 동호회, 뭐 볼링 동호회, 혹은 뭐 음악 동호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해서 인간의 감정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서 이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존재다? 다면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인간은 단순히 돈만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순간에 기계적으로 뭘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환경적인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그 존재라고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이어의 호송 공장 실험에서는 인간이 드디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죠. 여기서는 어떻냐? 너무 인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조직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관리론이요, 점점 더 발전해서 처음에 전통적 관리에서는 조직만 강조하다가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만 강조하다가 최근에 경영조직관리론은 어떤 식으로 변화했냐? 현대적 관리에서는요, 이제 인간이 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과 조직을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관리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스템 이론과 현대적 경영관리 이론에는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 이론은요,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독립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아, 맞네요. 결국에 조직이라는 게 있으면요, 이 조직 안에는 인간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이 잘 돼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그래야 이 기업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조직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도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로 상호 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뭡니까? 인간 있는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이론. 상황이론은 뭐냐?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원칙은 없으며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조직이라는 게 있으면요, 그에 따라서 조직이 있을 때 그 안에 구성원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조직이 사람을 관리할 때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조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반면에 상황이 좀 호전적이고 좋을 때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뭡니까? 이걸 상황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적 경영 관리는요, 인간과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유기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전통적 관리에서는 인간 없는 조직, 조직만 강조했다면요, 인간 관계론에서는 조직 없는 인간, 오히려 인간만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발전해서 현대적 관리에서는 뭡니까? 인간과 조직을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경영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경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쌤이 세 가지 뽑으라면요, 전통적 관리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이동조리법,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인간관계론에서 메이오의 호송 공장 실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쌤이 정리해 놓은 걸 보고요, 이걸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요 내용들이 거의 시험에 쌤이 밑에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암기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문제는 여러분들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영 1반의 두 번째 주제 경영관리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조직의 종류는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기능 조직과 사업부 조직, 매트릭스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경영 조직은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각각의 조직의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의 각각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 조직부터 해볼게요. 기능 조직의 정의는 뭐냐면요, 조직 내부에서 유사한 업무와 기능에 따라서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조직 내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건 마케팅 부서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인사와 관련된 건 인사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재무와 관련된 건 이렇게 재무로 묶어버리고, 회계와 관련된 건 회계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능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기능 조직의 장점은 뭐냐면요, 각 부서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요게 기업이 작을 땐 요게 가능해요. 그런데 기업이 점점 커지면요, 중앙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요 기능 조직은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예, 요게 바로 기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 조직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각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의 권한을 분할하는 그런 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업은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떻게 하냐?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들어가면요, 모바일 사업부랑 반도체 사업부랑 가전 사업부가 있어요. 다시 가전 사업부 안에 들어가면 세탁기를 담당하는 데랑 TV 담당하는 데랑 청소기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요, 이렇게 부서별로 이임을 한 거죠. 그 권한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권한을. 그럼 이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부가요, 하나의 마치 회사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업부 조직이라고 해요. 사업부 조직. 이게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하나의 부서 조직이죠.
자, 사업부 조직의 장점은 뭐냐? 기능 조직보다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왜? 기능 조직은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각각의 것들이 다 모여서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 각각의 사업부에다가 권한을 다 이양해 줬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부가 마치 회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업부 안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안에서 신속하게 결정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굳이 상위 단계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은 표준화, 규모의 경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사업부나 반도체 사업부나 가전 사업부 여기 전부 다 마케팅 기능이 다 필요할 거예요. 또 인사 기능도 다 필요하고 재무 기능도 다 필요할 겁니다. 오히려 이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훨씬 더 규모의 경제, 파워풀한 어떤 그런 효율적인 성과를 보일 텐데 그 기능들이 각각의 똑같은 기능이 각각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게 바로 단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매트릭스 조직은요, 기능 조직과 같이 생산, 판매, 재무 등 기능별 분류에 속하고 동시에 각각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을 우리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 기능과 재무 기능과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을 이렇게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회사가 어떠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 1의 인사팀에서 누구가 데려오고 재무팀에서 누구 데려오고 마케팅팀에서 누구 데려와서 요거가 프로젝트 1에서의 하나의 팀이 돼버리는 거죠. 또 프로젝트 2는 인사팀에서 누구 데리고 오고 재무팀에서 누구 데리고 오고 마케팅팀에서 누구 데리고 와서 요 프로젝트 2의 팀이 하나 되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행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걸 우리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가 우리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죠. 그래서 행렬처럼 생긴 조직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은요, 명령 및 보고 체계 이원화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이 전 세계에 그 회사의 브랜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곳곳에마다 이걸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회사에서 이렇게 딱딱 파견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딱 끝내면 또다시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명령 및 보고 체계 이원화로 오히려 가끔씩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조직은요, 기업이 집중해야 하는 핵심 역량만 보유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죠. 요거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는요, 기업의 본사에서 뭐만 하냐? 디자인이랑 마케팅만 합니다. 디자인이랑 마케팅만 딱 하고요. 나머지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건 전부 다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에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조직이죠.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은 뭐냐? 기업의 조직을 가볍게 하여서 시장 변화에 유연히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조직은 이게 전부 다 자기 회사의 내부에 있는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어렵다. 그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뭐냐? 조직원 소속감이 저하되거나 기술 공유로 인해서 기술 유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신들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 생산하는 데다가 줄 거예요. 시안을요.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디자인을 계속 보면서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이키의 고유의 디자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신들의 핵심 역량이 여기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이키가 생산까지 같이 해요. 그러면 자신들의 디자인이 절대 유출될 리가 없죠. 그런데 생산을 다른 기업에다가 외주, 아웃소싱을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디자인이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영 조직의 종류까지 다 4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기업 대비반, 우리 경영학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처음에 OT 시간에요. 경영학의 8대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8대 과목을 쭉 한번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 이 8가지가 기업 경영에서 잘 어우러져서 기업이 활동을 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들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는요,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